네, 어서 오세요. 우리가 인생을 프리드리 헤겔처럼 구분해 본다면 인생이란 게 정치냐, 아니면 종교 예술 철학이냐. 러시아인들한테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예술인 것 같아요. 철학이기도 하고 뭐 종교이기도 하고 실은 뭐 예술, 종교, 철학이 서로 같은 거잖아요. 절대 정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삶은 예술이죠. 뭐 죽어도 죽지 않아요. 죽은 나무가 씨를 뿌리면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삶을 이어갑니다. 그게 이제 톨스토이의 또 지론이잖아요.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화될 뿐이다 이거죠. 이게 톨스토이가 발견한 러시아적 삶의 모습이죠. 톨스토이는 어마어마한 부자였고 귀족이었지만 그 영지를 농민들한테 다 나눠주고 자기는 길 한복판에서 죽었어요. 길을 걷다 보면 무덤이 나옵니다. 그럼 길은 또 계속 가게 만들어 놨어요. 삶과 죽음은 그냥 걷는 거죠.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길입니다. 길. 한국인한테 삶이 뭘까요? 정치인가요? 아니면 종교적, 예술적, 철학적 길인가요? 노보데비치 수녀원이 있어요. 모스크바에. 예. 이게 이제 무덤도 그 뒤에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무덤이 보통 이제 성 외곽에 있잖아요. 성당하고 수도원 영지 속에 있어요. 모스크바도 그래요. 예, 크렘린 외곽에 무덤이 있었죠. 크렘린이라고 하는 뜻은 성을 뜻해요. 성, 성곽, 성. 웬만한 도시에 모두 크렘린이 있죠. 그래서 크렘린 외곽에 모스크바 무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유명 인사들도 다 모아가지고 한데 노보데비치라는 곳에다가 모아놨습니다. 1930년에 현충원이죠. 16세기 러시아라는 이름으로 탄생하던 그 초기부터 수녀원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 노보데비치 공동묘지 현충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니콜라이 고골 병약해가지고 42살에 죽었어요. 푸시킨하고도 아주 친했죠. 한때 뭐 한국에서는 고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지금은 고골이라고 쓰고 있죠. 인간은 선과 악을 나눌 수가 없다. 이런 유명한 판단을 고골이 했죠. 삶은 현실이기도 하고 환상이기도 하다. 비관과 낙관 그거는 순차적으로 다가온다. 너무 비관하지도 말고 너무 낙관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개인과 사회는 나눠지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그 종합적이고 러시아적인 어떤 대국적인 마인드를 잘 요약한 게 이 고골리의 작품들이에요. 우크라이나 출신입니다. 우크라이나는요 중세 러시아의 핵심 지역이었잖아요. 언어도 말이에요. 우크라이나어도 러시아어의 그 중세 러시아어예요. 다른 나라가 아니죠. 그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 이렇게 좀 저기 외곽 지역에 떨어져 살아가지고 섬나라 출신들처럼 내거 니거 자꾸 따지는데요. 프란츠 카프카가 체코 출신이잖아요. 유대인이고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 문학가가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이거보다 더한 경우가 고골이죠. 고골은 러시아어로 작품을 썼죠. 우크라이나 출신인데 현대 러시아어로 글을 썼어요. 그만큼 자기 자신 스스로 이 다성학적이고 다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가 다면적이고 한 나라도 다면성이죠. 그게 싫다고 떨어져 나가면 골치 아파지죠. 니콜라이 고골은 러시아를 많이 비난했어요. 하지만 조국으로서 비난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비난한 겁니다. 중세의 조국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그랬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조국이고 우크라이나는 고향이었죠. 그렇게 살다 간 사람입니다. 고골이 살아있었다면 지금 그 젤렌스키를 어떻게 혼 되게 냈을 거예요. 미친놈아, 이 못난 놈아 그랬을 겁니다. 고골이 또 살아있었다면 뭐 조지아라든가 뭐 이런 국민들한테 한마디 했겠죠. 감찰관에서 자기가 썼듯이 네 얼굴이 엉망이면 왜 거울을 탓하냐. 부질없는 짓 하지 마라. 얼굴이 엉망인데 거울을 탓해서 뭐해. CIS 국가 국민들
뭐 또 많은 수가 자꾸 옛날 러시아 공화국 탓을 한다고. 지금 남 탓한다 이 말이에요. 소련 탓을 한다고. 지네가 못 산다고. 그러면 안 되죠. 이제 한 30년 떨어져 나왔으면 자주적으로 살아갈 때죠. 왜 자꾸 남 욕하고 살아요? 우크라이나처럼 중세부터 조국 러시아를 배신하고 미국과 유럽에 달라붙어 보았자 이용밖에 더 당합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체홉도 노보드비치 현충원에 잠들어 있습니다. 농노 출신이죠. 그리고 의사입니다. 작가라기보다는 의사죠. 그래서 의사 수업료를 내기 위해서 단편 소설을 500편이나 썼어요. 이 사람도 44살에 요절을 했는데요. 의료봉사를 많이 하면서 환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글쓰기 거의 대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친구와 빵을 나누듯이 항상 남의 응답을 기다리며 자기 말을 합니다. 그게 러시아식 대화죠.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는 항상 상대가 어떤 응답을 할까 기다리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게 러시아식 대화인데 나중에 이제 미하일 바흐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이알로그 이론을 갖고 오잖아요. 대화성의 이론을 갖고 온다고. 이게 러시아의 토대를 둔 문학 이론이 돼요. 그걸 체홉이 불러일으켰죠. 불러일으켰다기보다 이제 요약을 한 거죠. 러시아 문화의 한 면을. 현충원에 잠들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콜론타이드 잠들어 있어요. 어떻게 그 무덤 뒤에서 제 얼굴 표정 좀 보세요. 답답한 표정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찍고 나서 보니까 답답한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 30대 너무 어린 나이에 육아하고 가정에 대한 제대로 된 경험도 없이 러시아의 가정 문화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페미니즘으로 달려갔던 여성 최초의 러시아 최초의 여성부 장관이었죠. 이 현대 페미니즘의 이 비참한 실제를 미리 보여줬던 이 미련했던 여인이란 말입니다. 이 콜론타인. 이거 어떻게 평가할까 모르겠어요. 평가를 관둬야지 뭐. 에휴 미련한 여자. 이런 미련한 여자들이 서구에서 1960년대 페미니즘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비참하게 변해버립니다. 여자들이. 소련에서 여성들이 비참해져 버렸듯이. 하지만 소련이야 당시로서 전체주의 국가였으니까 급하게 정부의 정책을 바꿔서 페미니즘을 수정할 수 있었지만 서구가 과연 이게 수정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뭐 서구도 뭐 전체주의 국가로 변해가니까 바꾸려면 못 바꾸겠어요. 아무튼 언급을 회피하고 마야kov스키 늙기 전에 죽겠다던 사람이요. 그래 그 수없이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30살 이전에 죽겠다고 막 개폼을 잡던 게 1970년대 미국 락큰롤 시대였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 마야코프스키가 키가 너무 크고 또 잘생겨서 얼굴이 찌들기 전에 죽고 싶었다 뭐 그랬다고는 하지만은 한 사람을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는 없죠. 볼셰비키 밑에서 예술적 가치에 대한 고민이 왜 없었겠어요. 마야코프스키는 볼셰비키를 굉장히 지지했지만은 볼셰비키들이 지니고 있었던 그 억압적인 예술에 대한 억압적인 이론론적인 어떤 판단 이런 걸 되게 싫어했죠. 그래서 그냥 총 쏴서 죽어버린 것 같아요. 러시아 혁명기 예술가들이요. 혁명을 상당히 지지했죠. 예술가들이 원래 혁명가들이잖아요. 하지만 예술가의 또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혁명 그 이상을 바라보는 게 예술가잖아요. 고민이 많았죠. 다들 고민했습니다.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도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마야kov스키는 고민 안 했을까요? 다 했죠. 인간의 다면성을 또 소중히 하는 게 러시아의 전통 문화인데 볼셰비키는 정신이나 정서적으로나 까라면 까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했기 때문에 스탈린마저 그랬어요. 스탈린이 말이에요. 문학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예술과 문학의 힘도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자기가 원하지는 않았겠지만 예술가들의 그 자유분방을 계속 억누르려고 그랬죠. 참지 못해서 자살한 예술가들이 몇 명 있어요.
뭐 50 누구더라? 그 사람도 자살했고 말kov스키도 자살했고 뭐 있습니다.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은 그래도 잘 견뎠어요. 아무래도 대중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스탈린과 볼셰비키의 입맛을 좀 고려를 한 편이었죠. 라트비아 출신이고요. 원래 발틱 국가 사람들이 좀 줏대가 없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머리는 좋아가지고 영화라는 게 원래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소련 정부가 돈을 줘야 되니까 그러지 않으면 영화를 못 만드니까 에이젠슈타인은 스탈린의 입맛을 아주 잘 맞춰줬고 또 가끔은 이제 자기 또 줏대도 부리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화 알렉산드르 네프스키 이런 영화도 에이젠슈타인이 만들었고 그래서 어떤 혁명을 기리고 막 그랬죠. 하여간 영화의 아버지죠. 예, 편집의 아버지. 그리고 돌아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상한 무덤이 하나 있어요. 아이고 이놈의 무덤이었네. 일리아 에렌베르그 무덤이 있더라고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인의 씨를 말리자 그러면서 베를린에 들어가는 독일군들은 독일 여성은 마음대로 강간해라 그랬던 거지 같은 놈이었습니다. 오로지 나치가 싫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유대인의 영광을 위해서 소련군을 전쟁통으로 몰아넣었던 그런 프로파간다티스트예요. 무조건 죽으라 그랬습니다. 전선에서. 조국을 위해서 죽으라 그랬어. 근데 조국을 위해서가 아니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유대인들을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홀로코스트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러시아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떨군 내부의 스파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미국 정부하에서도 이스라엘 스파이 있죠. 일리아 에렌베르그가 소련 시대에 이스라엘 스파이였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나치 독일을 악마화해서 소련군 사기를 높였다. 그래갖고 지금 뭐 러시아 정부가 아직도 이 사람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는데 언젠가 일리아 에렌베르그를 제대로 평가할 때가 오면 바로 러시아가 바로 섰다. 나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러시아가 역사를 제대로 바라본다. 그럴 때 언젠가 오겠죠 뭐. 니키타 후르시초프. 제가 입가에 약간의 웃음을 띠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냥 웃겨요 나는. 어떻게 나는 후르시초프 사진만 봐도 웃기고요. 무덤을 봐도 그냥 피식 웃음이 나오는데 너무 미안하네 후르시초프한테. 하여간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를 좀 뒤섞어 보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념물도 좀 뒤섞어서 만들었네. 흑백을. 하여간 섞어 보려고 그랬어요. 후르시초프가. 뭐 그건 그렇고. 크림반도는 뭐 하려고 우크라이나 공화국한테 주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역사를 이렇게 뒤흔들고 있냐 이 말이야. 후르시초프. 에휴, 그만하죠. 그로미코 수상 몰로토프 이후로 소련 최고의 외무부 장관이죠. 그로미코. 참 그로미코를 보면은 이 사람의 100분의 1만 따라가는 한국 외교관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1970년대 점점 관료주의적으로 변해가는 거 브레즈네프의 정치국에 메스를 가하려고 그랬죠. 미국은 소련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그랬죠. 군사 경쟁을 멈추라 그랬죠. 1979년 아프가니스탄 타르키 정권 소련 정부한테 도와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냅두자 그랬습니다. 미국이 괜히 소련을 아프가니스탄에 끌어들이려고 그러느냐. 분명 다른 보관이 있으니까 저런 행동하는 거 아니냐. 소련군은 절대 아프가니스탄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브레즈네프 이 멍청이가 군대를 보내버리고 결국은 소련을 망조를 들게 했잖아요. 안드레이 그로미코가 브레즈네프 대신 서기장을 했다면 소련은 아마 해체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물며 해체된다 하더라도 아주 안정적으로 공화국들을 해체를 했겠죠.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외무부 장관. 그 어렵고 혼란에 빠졌던 1990년대 러시아 외교를 잘 붙들어 매준 사람입니다. 이 프리마코프 외무부 장관이 말이에요. 푸틴한테 외교 감각을 가르치는 스승이에요.
뭐 푸틴 스스로 얘기했지만 자기의 스승님은 예브게니 프리마코프라고 얘기했다. 이 갈짓자를 걷던 푸틴한테 러시아의 자주성을 지키도록 계속 러시아가 흔들리지 않도록 뒤에서 받쳐준 자주적인 외교인 프리마코프. 노브데비치 현충원에 큰 꽃과 함께 묻혀 있습니다. 러시아 외교가 그래요. 서방 세계가 워낙에 세뇌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러시아 외교의 특징을 전혀 알질 못해요. 지금 저 러시아가 북한과 가까워진다 그러죠. 용병을 뭐 받아들였으니까 그런 거지 뭐. 그랬다고 해서 러시아를 배척하자는 엉터리 12살 사춘기 외교 마인드를 가진 한국 외교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러시아 외교관들은 별로 없겠죠. 아주 미주 외교관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건 엉터리고 외교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말이에요. 러시아가 지금 북한과 만약에 동맹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한국 외교관들은 어떻게 여기에 대처해야 할까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한국도 러시아와 동맹을 맺는 거예요. 간단한 일입니다. 이거는 초등학생도 생각할 수 있는 외교라 이 말이에요. 미국이 북한과 친하게 지낸다고 치자고. 그럼 미국을 미워하고 멀리할 겁니까? 아니죠. 또 왜 이렇게 외교를 한다는 사람들이 철부지처럼 싸우기나 하려고 중학교 2학년 일배처럼 날뛰냐 말이에요. 정작 싸우면 질 거면서. 미국이 북한과 친해지면 한국이 유일하게 할 외교가 뭐예요? 미국을 더욱더 친하게 지내야 되잖아. 똑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러시아가 북한과 친해지면 한국도 러시아와 친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간에 견제도 할 수 있고 우정도 나눌 수 있고 전국적으로 평화를 도모할 수 있죠. 그게 외교입니다. 그런 자질이 없으면 외교가 아닌 거라고 이게. 정치도 아니고요. 갈등을 줄이는 게 정치와 외교지 갈등을 촉발시키는 게 외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전쟁 선포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외교란 외자도 모른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러시아하고 외교전선에서 고군 분투하고 있는 러시아하고 동유럽 한국 외교관들 발목을 잡은 적이 있다고 말이에요. 발목 잡으면 안 됩니다. 정치가 외교의 발목을 잡고 있어 지금. 제가 다 지켜봤어요. 러시아에서 한국 외교관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그 발목을 끝없이 잡고 있었어. 한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그러면 안 됩니다. 갈등을 계속 유발했어요. 한국 정부가. 러시아는 절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가 다 봤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말씀 안 드릴게요. 프리마코프를 해임했지만은 결국 푸틴을 정계에 끌어올렸던 옐친. 뭐 다 장단점이고 마지막 하나 잘한 게 푸틴을 데리고 온 건데 뭐 그건 그렇고 저 구겨진 러시아 국기 기념물 저거 누가 만들었을까? 좀 뭔 창피야 저게? 고르바초프는 잘 만들어 놓고 옐친하고 티격태격하다가 한 시대를 만들고 사라져버린 고르바초프 아닙니까?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고르바초프. 세계화주의에 적극 반대하면서 서방 엘리트의 세계화의 목적을 100% 절대적으로 잘 간파해서 러시아 미디어에 알렸던 사람이 블라디미르 지리노브스키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약간 그 허경영 같은 부분이 있지만은 러시아 정부는 이 사람의 진 면목을 잘 알고 있었죠. 위대한 정치가입니다.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애국자예요. 나는 천당에서 죽을 생각이 없다 그랬습니다. 죽기 바로 전에 러시아로 되돌려 달라 그러는 하느님한테 그렇게 부탁하려 그런다. 러시아로 다시 보내달라.
실은 이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 애국심은 그 정상적인 러시아인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정서죠. 예, 소련이라고 하는 그 한때 그 나라가 러시아가 보존했던 그 미르 공동체 있잖아요. 제가 누차 설명드렸어요. 러시아에는 미르 공동체, 소비에트식으로 살아왔었다고. 응? 수백 년을. 그 공동체 사회를 파괴한 게 소련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에는 서구와 같은 그런 어떤 특별한 사회 조직 같은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러시아 정부 자체가 러시아 국민과 깊은 상호작용 속에서 하나의 사회로 만들어져 있어요. 러시아는 되게 독특한 나라예요. 러시아가.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마치 옛 공동체 미르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큰 공동체지만,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 개념으로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 그 국민들의 어떤 전체적인 삶을 바라봐야지, 이걸 갖다가 서구식으로 두부 자를 수가 없다고. 이 러시아가 그래요. 이 문제는 그 정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심각하고. 그래서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역시 현대는 정치인보다는 예술가가 더 존중받죠. 예, 백학 불렀던 사람 암으로 죽었죠. 너무 이른 나이에 죽었어요. 꽃들이 가득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 김에 그 쇼스타코비치라든가 뭐 프로코피에프 그 음악가도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찾기 어려서 관도 없고요. 쇼스타코비치는 찾고 싶었는데 못 찾았어요. 자, 크로포트킨 무덤이 있습니다. 1921년에 레닌이 장사를 치러줬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권 탈취라든가 갈등 협잡 활동이 아니다. 민중의 행복을 하나의 목적으로 삼아 여러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는 활동이 정치다라면서 정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던 크로포트킨이었습니다. 레닌은 크로포트킨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추모했지만 20만 명이나 몰려든 크로포트킨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뒤에서 그냥 도와줬을 뿐입니다. 그 추모객들이 또 무슨 일을 벌일지도 모르잖아. 구린 게 있으니까 뒤로 쑥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레닌이 그래도 현실은 잘 알았어요. 크로포트킨 같은 철학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을 해야 진정한 민주주의, 그게 세워진다는 걸 레닌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알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들 정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게 싫었던 거예요. 당연히 저도 경배를 드렸죠. 예, 꽃 사갖고 와서 경배 드리고 2번 왔습니다. 2번 와서 경배 드리고 갔죠. 내가 20살 때, 정확하게 20살 때 그 지독했던 마르크시즘, 공산주의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로부터 인생을 건져준 스승이 바로 크로포트킨입니다.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마르크시즘과 공산주의 그 어떤 사탕 발림에도 넘어간 적이 없어요. 다 누구 덕택이냐? 피오트르 크로포트킨 덕택이다. 그래서 우리 자주인 라디오의 철학이 바로 크로포트킨의 철학입니다. 그러니 이 스승님한테 제가 경배를 안 드릴 수가 없죠. 자, 노보디 비치 현충원 이렇게 해서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